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쌀쌀해진 이 겨울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정도로 겨울이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워서요? 너무 오래 따뜻했으니까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라트라비아타, 이 겨울과 또 어울리는 오페라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마포아트 센터에서 슈만의 연가곡들을 연주했어요. 트라비아타가 겨울과 어울립니까? 그냥 비극적인 내용이니까 뭔가 추울 때 이렇게 라보엠처럼 따뜻한 것도 줬다가 슬프게 끝나는 그런 오페라도 있지만, 라트라비아타처럼 뭔가 그런 비극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트라비아타 보면은 아무래도 드레스 입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덥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가을이나 겨울 정도. 네. 일리가 있네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작곡가일 텐데요. 요아힘 라프의 교향곡 10번 가을 시절에입니다.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번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아힘 라프 교향곡 10번 가을에. 이 작품의 어떤 점이 또 확 닿아서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모르는 작곡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처음 접하실 때 보통 스트리밍 사이트에 클래식 가을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별했을 때 듣는 클래식 음악, 또는 태교에 듣는 클래식 음악,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서 검색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런 곡이 우연히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꼭 계절, 주제를 두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보다는 뭔가 그 제목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 생겨서 시야가 더 좁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제목에 가을 시절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제목을 붙였다면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검색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교향곡 10번 가을 시절에 작곡한 요아힘 라프, 궁금한데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아힘 라프는 멘델스존과 슈만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독일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혀진 음악가입니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는데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고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10살 무렵부터 교회의 오르간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 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18살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음악가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요아힘 라프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습니까? 네, 라프의 아버지는 1810년에 뷰르텐베르크에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군에 강제로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라프는 독일인 아버지지만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1822년에 스위스의 라헨에서 태어나서 독일과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전공을 안 하더라도 오르가니스트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재능이 있어서 또 성당에서 연주를 시작하고. 근데 아버지께서는 정식 음악가였던 네,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계셨죠. 그렇군요. 자,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던 라프,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라프는 가정 형편 때문에 슈메리콘, 슈비츠, 라퍼스빌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곡을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던 멘델스존에게 보내봅니다. 이 멘델스존은 라프의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고 출판할 수 있도록 브라이트코프 출판사를 소개해 줍니다. 우와. 이 브라이트코프는 지금도 저도 악보를 가지고 있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작품집이 출판되자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자신의 음악 잡지, 음악 신보에 라프의 작품집을 소개하면서 이 라프를 장래가 촉망되는 작곡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슈퍼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자 이 라프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업 작곡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 대단한데요. 라프는 당대의 대가인 멘델스존 그리고 슈만에게 지지를 강력 받았죠. 추천과 지지를 받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음악가로서의 삶이 순탄했겠는데요. 그런데 네. 작품집이 출간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웬일인지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힘든 생활이 이어지게 됐죠.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 작곡가로 살다가 1845년에 이 라프가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서 스위스 바젤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뭐 기차 탈 돈이 없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니까. 아하. 그럼 이제 리스트와 어떻게 친분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이 리스트라는 작곡가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이기도 하지만요. 리스트와의 친분이 시작되면서 이후에 리스트의 한때 사위였던 한스 폰 뷸러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한스 폰 뷸러도 굉장히 독일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프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이 한스 폰 뷸러와 친분을 쌓았고 1850년부터 1853년까지는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리스트의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여러 작품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교향악적인 이 구성을 하는 일을 조수로서 도왔고요. 그리고 교향시 타소의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851년에는 이 라프의 오페라가 바이마르에서 공연이 됐고 5년 후에는 비스바덴으로 이주해서 주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뭐 활동이 활발한데요. 활동을 리스트의 조수라면 리스트가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테니 선배 작곡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 덩달아 같이 유명해질 수 있었겠는데요. 유명해지고 또 세상에 알려질 만도 한데 네. 1861년에 빈 아구 협회가 주최하는 작곡 콩쿠르에 자신의 교향곡 1번 아버지의 땅으로가 1등으로 수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연주회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40세가 돼서야 유명한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1861년에 네. 들어서야. 네, 18살에 이제 라프가 이제 음악 활동을 제대로 시작했는데 40세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렇군요. 1878년에는 호흐 음악원의 교수로도 초빙을 받았습니까? 이 라프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흐 음악원의 초대 원장 겸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클라라 슈만을 비롯한 여러 저명한 음악가들을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성 작곡가를 위한 수업을 개설을 했고요. 당시만 해도 아직 여성 작곡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맥도웰도 있었고 리터 같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었는데 참 답답하네요. 네. 여성 작곡가로서 차별한 거 아닙니까? 차별이 굉장히 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차르트의 누나도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클라라 슈만도 피아니스트로서는 전 유럽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지만 작곡가로서는 그만큼의 인정은 받지 못했었죠. 이게 남자를 이렇게 못났죠? 아니 실력으로서 승부를 봐야지. 그렇죠. 성별로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또 예전부터 왜 유럽 사회에서 특히 성당에서 음악이 활발하게 시작되었을 때 아니 보니까 이게 도대체 유명해질 수가 없는 지금 행보인데 맞아요. 남성 음악가들만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기 여성으로서 때문에 차별해봐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참. 당시의 신화 문학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참. 자, 교향곡 10번 가을 시절에는 언제 초연이 됐습니까? 이 곡은 1879년
여름과 가을에 프랑크푸르트 am 마인에서 작곡이 되었고요. 1880년에 11월 12일에 비스바덴의 쿠어하우스에서 루이스 리스트너의 지휘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이니까 지난주에 초연이 된 거네요. 어허. 초연 후에 이 라프가 교향악 구조에 대한 불만으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도리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세 번째 악장 엘레지에 대한 아내 도리스의 비판은 라프가 이 악장을 완전히 새로 작곡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원래 엘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엘레지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남아서 2003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현대판으로 출판이 되었고 녹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프가 수정한 이 교향곡 10번은 1882년 10월 라프가 사망한 지 4개월 후에 라이프치히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라프가 사망한 또 월도 10월이군요. 그렇죠. 라프가 가을이랑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와. 자, 라프의 교향곡 10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교향곡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악장마다 표제가 붙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곡이에요. 당시에 리스트나 슈만 같은 작곡가들이 표제를 굉장히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 10번은 가을 시절에 라는 가을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보통 어두워지는 색조,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찬란한 여름이 겨울의 고요한 휴지기로 변모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런데 이 라프의 교향곡은 이러한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첫 악장은 차분하고 간결하게 시작하고 마지막 악장은 떠들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피날레로 이어집니다. 1악장의 표제를 말씀드릴게요. 인상과 느낌이라고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악장은 유령 원무, 그러니까 이 원무는 원형으로 이루어서 춤을 추는 춤곡을 이야기하고요. 네. 3악장 아다지오는 엘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엘레지가 대중가요 제목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 익숙할 텐데 우리 국어로는 비가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날레 악장에는 사냥꾼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프의 대표적인 교향곡 작품이고 저도 들었을 때 많은 청취자들께서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연주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음원이 귀한 곡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그 귀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조성 진행도 독특하죠. 교향곡 10번 가을 시절에. 네, 이 교향곡들 보면 보통 무슨 마이너, 무슨 메이저, 장조, 단조 이렇게 조성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은 주요 조성은 F 단조이지만 각 악장은 이전 악장들에 비해서 장 3도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첫 악장은 F 단조, 두 번째 악장은 A 단조, 세 번째는 C 샵 단조, 마지막 피날레는 F 장조. 그러니까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조금씩 상승하는 기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편안한 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조화감을 부여해서 이 작품 전체 개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몇 악장을 듣습니까? 이 가을과 어울리는 3악장 엘레지 비가입니다. 원래 엘레지는 이 라프가 엘레지라는 작품의 초안을 썼을 때는 네.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렬한 게 전체 교향곡의 균형을 해쳤다는 판단이 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상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가을의 색채가 충분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는 타오르는 영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악장은 라프가 직관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뭔가 예외적인 사례로 그리고 수정한 그런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음악서적으로 중요하군요. 네. 자,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가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작품으로는 이 라프의 교향곡 10번이 잘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라프라는 작곡가를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음악사 시간에 배운 적도 없고 음악회 팜플렛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듣는 사람도 연주한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이 음악을 듣게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씩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평론가들 그리고 선배 작곡가들의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결국에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유명하지 않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슈만이나 브람스 같은 작곡가들이 특히 동시대 활동했던 클래식 음악이 정말 부흥했을 때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 엘레지만큼은 정말 아름답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가을이라는 이미지와 이 곡이 어떤지도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요하임 라프의 교향곡 10번 가을 시절의 사막장을 감상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감상하기 전에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이 곡은 엘레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만큼 엘레지라면 제가 국어로 비가라고 비가 이제 그 슬플 때 사용하는 한자 비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슬픈 느낌을 주는지 이 가을에 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 라프의 교향곡에서는 이 교향악적인 악기들의 움직임이 그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가을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 코너에서 소개한 요하임 라프의 교향곡 10번 작품으로 213 가을 시절의 사막장 엘레지 아다지오를 한스 슈타트마이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하임 라프의 교향곡 10번 작품으로 213 가을 시절의 사막장 엘레지 아다지오를 한스 슈타트마이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하임 라프처럼 당대 이름을 날렸는데 후대에는 잊혀진 작곡가나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은 이런 분들을 지금 방송에 소개하는 이유가 뭐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콜럼버스입니까? 제가 연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악보 막 해외에서 주문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살리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마데우스 영화를 통해서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기억나는 작품이 없잖아요. 근데 당대에는 모차르트 못지않게 유명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하지 않다고 안 좋은 음악가는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 마이스트로 지중배 선생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한 바리톤을 소개하더라고요. 태영 쌤하고 잘한다고. 네, 제 또 친한 동생이자 제자이죠, 뭐 그런 사이죠. 예, 이름이 뭐죠? 바리톤 박성환 씨죠. 네. 제가 이제 그분 이렇게 식사 좀 뒤 후반부에 왔어요. 소개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그분이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로시니의 작품 세비야의 발사에서 피가로 맞아요. 피가로 역할을 했죠. 주역 중에 주역 아닙니까? 바리톤 중에 뭐 최고의 역할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놀랬던 게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소개한 작곡가 라프처럼 같은 의미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맞아요. 이 콩쿨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콩쿨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로 가는 부분은 무대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바리톤 중에 그렇게 스칼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선 가수가 많이 있나요?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또 요하임 라프를 소개하는 태양샘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작곡가도 작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조명하고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이제 의미가 느껴지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름부터 사실 이 작곡가가 자꾸 라모가 붙어가지고 계속 몇 번 라모를 읽었어요. 정말 바로크 시대 위대한 작곡가라서 우리 입에 붙어 있는데 이 라프는 생전 처음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 지나서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이 이름을. 그렇지만 우리가 몰랐던 작곡가, 몰랐던 음악을 들어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라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그냥 이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클래식의 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은 여러분 같은 곡을 어떻게 보면 계속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클래식 전혀 모르는 클래식 작곡가, 전혀 모르는 작품의 것들도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게 다가가는 시간, 맞아요. 이런 기회 가지시면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 라프라는 작곡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연주할 만한 곡도 있나라고 또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작곡가가 조금은 더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진수정님, 라프의 경곡 10번 사막장 곡이 너무 예쁘네요. 스스로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정태양님, 근데 여기서만은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주시고 계시는걸요. 오늘도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컨셉 아닙니까? 아, 그 내성적인 남성으로 약간 컨셉을 잡아서 너무 내성적입니다. 오늘 이 교향곡 10번 들으셨죠? 이 곡처럼 너무나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가까운 분들 또 친한 분들과 있을 때는 전혀 안 내성적인데 시간은 걸립니다. 저는 솔직히 하면 태양쌤처럼 내성적인 성격의 네. 이 사람이 좀 부러워요. 왜요? 차분하고 저는 정경 교수님처럼 외향적인 너무 분들이 시끄럽잖아요. 부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아니, 주변을 뭔가 이렇게 좀 나대고 업되게 해주시니까 저는 주변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진중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조곤조곤 지금 이렇게 지금 뭐랄까 진실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아니 또 오늘 또 멘트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주 속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장점입니다, 여러분. 자, 8596님, 이 시간을 통해서 라프라는 새로운 작곡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음악도 좋았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면숙님, 태양샘 말씀이 너무 수려하여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인품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 미장센은 내성적인 성격이 네. 다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이 곡은 제가 12월 2일 날 이제 국내 초연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연 제목은 안 알려줍니까? 멜랑콜리라는 말이죠. 네.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음악이 멜랑콜리합니까? 음악은 간결하면서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곡이 이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두 명이 연주하는 곡인데 제가 짧게 연주를 하면서 가사도 설명드리고. 라이브도 있습니까? 뭐 성악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라이브는 아닌데 제가 이걸 여성 성악가랑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피아노로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제가 들려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자코모 푸치니를 만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한커르 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볼프의 이탈리아 세레나데 세정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